지금 전세 사는 분들 꼭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저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부동산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특히 그런 쪽으로 많이 상담을 받으시고 강의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전세 사는 분들 이렇게 해라, 전세 살지 마라, 월세 살면서 투자해라, 차라리 돈 더 보태서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전망이 다 빗나가서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은 저들의 전망이 틀렸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죠. 한창 임대차 3법 조장이 심각할 때였죠. 언제까지 조장했어요? 2020년 8월부터 22년 6월까지. 이때 임대차 3법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심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한창 초창기, 특히 가장 심했을 때가 20년 10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던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언제를 기점으로 폭등하기 시작하느냐, 20년 5월부터 올라가다가요, 언제 꺾이냐면요, 20년 8월에 꺾이는데 떨어지다가 언제 다시 튀느냐, 20년 10월에. 그러면요, 20년 5월부터 올라간 이유는요, 임대차 3법은 7월 31일에 시행됐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5월부터 올라갔다? 적용된 것도 없는데?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에서 날치기 통과했는데? 왜 올라갔어요? 저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6월에는 617 때문에 올랐네, 7월에는 710 때문에 올랐네, 그러다가 8월부터 대동단결해서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10월부터 다시 심리가 조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분이 그런 쪽에 안 나서면 섭합니다. 왜? 본인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하는 분들은 꼭 보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2+2년 계약 청구권이 시행이 되고 기존 계약에서 5% 인상 제한이 된다. 누구한테? 기존 세입자에게. 그래서요, 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고 최고의 이슈고 매매도 꼬이고 증여도 꼬이고 다 꼬여버렸고 뭐 정책과 연계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옳은 말 하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가 뭐 2배 뛰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최저가랑 최고가를 비교를 했는데 최고가는 신규 계약이 맞는데 최저가는 임대사업자라서 그 전부터 계속 억제가 되던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그래도 기존 갱신 매물보다는 더 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뛰었다, 요거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긴 합니다. 요거는 옳은 이야기니까 저희가 굳이 건들 필요 없죠.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집값 올라간다는 인간들은 라이트하우스 보지 말래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적용 영상을 만들면서도 아니다 싶으면 저 영상 보고 우리 영상 보고 비교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전세가 씨가 마른다. 고민하다가 엄두가 안 나서 눌러앉은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조장해서 10월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1월에 딱 나온 거죠. 전세가 씨가 말랐다. 전세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측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세 매물을 한번 보고 가셔라. 특히 공급 부족으로 가장 많이 조장되는 지역이 어디다? 서울. 20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아이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죠? 아니 설마. 전세 매물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적어도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라. 저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든다 시기에는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수요도 같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수요가 같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줄어들면 수요도 같이 줄어드니까 여기 나오는 매물은요, 잉여 매물이에요. 수요 줄어드는 게 더 많으면 잉여 매물이 늘어나는 거죠. 잉여 매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공급 부족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거다. 그런데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전세가가 오른다고 조장을 하죠. 전국적으로 조장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세가를 올려요. 호가를. 그러면은 아무리 저금리라서 내가 여력이 늘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요, 5억 전세 살고 있었어요. 얘를 한 8억까지 늘려요. 그러면은 그 전에 4억 정도 대출을 받다가 8억까지 늘리면 6억 4천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1억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금이 1억 6천으로 더 필요하게 되죠. 요거는 빌릴 수 있는데 요게 없다. 전세를 계약을 못하고 밀려난다든가 혹은 전세 대신에 반전세로 빠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꾸준히 쌓인 거다. 월세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임대차 3법이 타임을 잘못 탔다고 말씀하시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유가 그 타임에 탈 수밖에 없어요. 왜? 20년 5월부터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폭등을 억제해야 돼요. 그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7월 31일에 나온 임대차 3법이다. 근데 임대차 3법으로 억누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저금리 시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금리에서 임대차 3법으로 억제를 하더라도 억제를 하는 거지 낮출 수 있는 정도의 법은 아니에요. 낮추려면 진짜 강제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그래서 갱신 매물에만 가능하게 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올라갔죠. 여기에다가 심리 조장한 것까지.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한다 이렇게 담합하도록 계속 부추긴 언론과 유튜버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대요. 임대차 3법은 억제하려고 그랬던 건데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여기서 너네 때문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버티는 이유는 임대사업자 때문인데, 임대사업자 없애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니까 피해가 와서 임대사업자도 없애버리니까 전세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올해도 어디 나와서 말씀하셨죠? 결혼 전부터 나는 13채 정도의 다주택자였고 결혼하고 17채 더 차가지고 그때 30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요, 3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작게 잡아서요 한 3억짜리 30채 가지고 있으면은 임대사업자 안 하면요 억대로 나와요, 보유세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억제 정책, 그 다음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임대차 3법은 당연히 엄청나게 싫은 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신규 세입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봉인 해제되면은 2022년에는 어떻게 되겠나? 자, 예측은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의 예측을 안 하고 누가 봐도 2년 뒤에는 전세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본인이 폭등한다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이죠? 한 달 반 정도 전인데 그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20년 전세 시세로 계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서, 왜? 이 단지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전세 만기인 분들은 지금 8월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 22년에 폭등할 것을 예측은 안 했고 어떻게 되겠냐 라고 의문만 던져 놓으셨고,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저 단지가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그런데요, 심화하는 서울 역전세다, 2년 전 시세보다 싼 전세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2년 후 전세 대란은 틀렸다. 왜? 금리가 전보다 더 올라갔는데 문제는 전세가는 높여놓으니까 거래가 안 되죠. 그러면서 입주 아파트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 매물이 부족한 일 없었는데 저 매물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임대차 3법이 문제라는 사람들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함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매물이 늘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잘 모르고 임대차 3법으로 오른다는데 22년엔 8월에 전세 대란 안 나는데 호가 안 낮추고 버티고 있었죠. 그 당시에 호가를 조금이라도 낮췄으면 20년 그때 임대차법 시행할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었어요. 더 버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호가 안 내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막상 8월 되니까 전세 대란 없고 호가가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부랴부랴 낮춰봐도 이미 경쟁자들이 같이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에는요, 모든 해석을 상승에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요, 손절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급매에 내놔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전세가를 일부 낮춰서 내놓아서 세입자를 유치해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다. 물론 마음의 위안은 되겠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데, 전세가가 버텨줄 것이라는데, 그러면 난 버틸 수 있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 멈춘다는데 난 그때까지 버티고 10년 뒤엔 집값 더 오르겠지. 2029년부터는 서울 가구수도 준대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때문이었다. 8월까지 봤는데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승폭이 뚝 떨어졌다. 원래 그런데 이때 좀 유독 많이 뛴 이유는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고. 지금은 어떤 시기다? 자산을 지키는 시기죠. 그래서 예적금으로 많이 투자 심리. 자, 요즘에는 언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입구 이야기하는 다른 분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고 하나씩은 있어서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주시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 예금, 적금, 하다못해 요구불 예금에라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현금은 쓰레기라고 그랬죠. 현금 가지고 있지 말고 투자해라 라고 하더니 요즘은 예금, 적금이 투자라고 지금 몰아붙여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뭐든지 투자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예적금으로 투자하는 거다. 그때는 예적금이 투자라고 안 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멍청이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얼마나 교묘하게 말들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자산을 지키는 시대죠. 자산을 지키는 시대면 어떻겠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돌아오는 많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늘리고 지출, 손해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내 집 마련하면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으로 지출 늘어나고요. 집값 하락으로 손해 늘어나죠. 특히 월세에 살면서 갭투기 해라. 여기는 삼중모죠. 금리 올라가면서 전세가 떨어지니까 역전세 나서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집값 떨어지니까 손해가 커지고. 그러면은 월세 살면서 갭투기 안 하고요, 예적금에 넣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용이하지 않죠. 월세가 예적금보다 덜 받을 거면요, 월세 내놓는 건물주들이 왜 그러겠어요, 손해보면서. 월세 대란 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세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같이 떨어질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월세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 내놓고서 그 돈 예적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월세 지출을 줄이는 게 좋죠. 내 집 마련 안 하는 게 지금은 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은요, 전세 사셔야 돼요. 지금은 자금을 지키는 게 답이니까. 예전에 그 뭐 주식 거래해가지고 막 비교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위 10% 안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사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상위 10%보다 100명 중에서 위에 올라간 9명 있죠? 이 9명만 계속 홍보를 하지만요, 밑에 깔린 90명은 아무것도 안 한 것만큼 못한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 들어서 부자 됐습니다. 왜? 부자 된 사례만 보여주니까. 다만 전세를 사는 건 좋다. 근데 전세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전세 사기에 대한 영상 많이 올렸는데, 특히 이 영상, 웬만한 전세 사기 다 유형 나와 있고요. 요 뒤에 나온 내용들은 법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이니까 물론 다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 날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 조심하셔야 되고, 깡통 전세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전세 보증 사고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전엔 저희가 보증보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보증보험이 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웬만하면 피해라. 60에서 70%가 넘어가는 전세가율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같은 경우는요, 차라리 저기는 월세 사세요. 빌라, 오피스텔, 원룸 전세 사기 천국입니다. 전세 살면서 돈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을 80%를 받아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전세 살라고 했으니까 난 전세 사는데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가는데요? 이러면은 의미가 없죠. 월세 가격이 예금이자랑 대출이자 사이에 껴있는데 전세 이자가 지금 더 나가요? 그러면은 월세 살면서 자금을 지키세요,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죠. 공허하죠. 오히려 나가는 지출은 늘어나고, 보증금, 월세는 작으니까 보증금 위험이 크지 않은데 전세는 보증금 위험이 크죠. 저런 분들은 월세 살 이유가 없다. 내 돈으로 전세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깡통 전세 나지 않게 전세 사기를 주의하면서 전세를 사시는 게 좋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를 사셨다, 이런 분들은 월세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낫다. 결론 뭐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 납니다. 개소리죠. 그리고요, 지금은 전세가 좋다. 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고.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세 사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라.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전에,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 대란이라고 말씀하신 분,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 믿기 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